서울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 2층 좁은 주방에서 이연주는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다. 찬 물에 콩나물을 헹구며 그녀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6월의 따스한 공기가 열린 창문 사이로 들어오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쩐지 쌀쌀했다. 오늘은 66번째 생일이었다. 동시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이기도 했다. 10년 전 이맘때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 후로 연주는 홀로 이 집을 지켜왔고 3년 전부터는 사업 실패로 어려워진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다. 엄마, 우리 오늘 제주도로 떠나야 해서요. 콩나물국 말고 간단히 샌드위치나 토스트 없어요? 며느리 이서연의 목소리에 연주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나와 화장을 마저 하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친정 부모가 보였다. 일주일 전부터 연주의 집에 머무르고 있던 이들은 오늘 아침부터 분주하게 짐을 챙기고 있었다. 제주도라니 갑자기 무슨...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부모님과 함께 가족 여행 가신다고요. 서연의 어머니가 끼어들며 말했다. 연주는 그제야 며칠 전 서연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당일치기 여행인 줄 알았다. 아들 강준호가 세수를 마치고 나오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엄마, 저희 이 얘기 벌써 했어요. 왜 맨날 깜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뭔가 해달라니까요. 연주의 손이 잠시 멈췄다. 콩나물을 다듬던 찬물이 손목까지 스며들어 차가웠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호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무슨 날이요? 그냥 여행 가는 날이잖아요. 순간 연주의 가슴이 철렁했다.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생일을 그리고 아버지의 기일을. 아무것도 아니야. 연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다시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했다. 서연이 다가와서 냉장고를 뒤지며 말했다. 어머니, 빵도 없고 계란도 떨어졌네요. 어쨌든 우리는 공항에서 뭔가 사 먹을게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서연의 아버지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 집이 참 낡았네. 곰팡이 냄새도 나고. 우리 딸이 이런 곳에서 산다니. 그 말을 들은 연주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그들에게는 그저 불편한 공간일 뿐이었다. 준호가 가방을 매며 말했다. 엄마, 우리 3박 4일 다녀올게요. 집 잘 봐주시고 혹시 뭔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3박 4일이나? 연주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놀람에 신경 쓰지 않았다. 서연은 립스틱을 바르며 준호는 신발을 신으며 서연의 부모는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 현관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편히 쉬세요. 청소나 빨래는 돌아와서 할게요. 쾅! 문이 닫혔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 속에서 연주는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콩나물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물이 끓어오르자 콩나물의 아삭한 소리가 들렸다. 평소라면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국이었지만 오늘은 혼자 먹어야 할 국이 되었다.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66번째 생일 아침, 연주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끓인 콩나물국 앞에 앉았다.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국물보다 더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생일 축하해, 연주야.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생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기일. 혼자만의 식탁에서 연주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이 집에서, 이 가족에게서 얼마나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는지를 일주일 전 서연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을 때만 해도 연주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다. 어머니, 제 부모님이 잠시 한국에 머무르시게 되었는데요. 집이 좁아서 죄송하지만 어머니 방을 며칠만 빌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거실에서 잘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공손했고 표정도 미안해 보였다. 연주는 잠시 망설였다. 30년간 남편과 함께 썼던 그 방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이었다. 며칠이나 될까? 길어봐야 일주일 정도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연주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인데 뭘 그리 따지겠냐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부모가 도착한 첫날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여긴 공기가 너무 탁하네요. 환기가 안 되나? 서연의 어머니 김순희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을 찡그렸다. 연주가 정성스럽게 청소하고 새 이불까지 깔아놓았던 방이었다. 그리고 침대가 너무 낡았어요. 매트리스가 푹푹 꺼지네. 우리 허리 아픈데 어떻게 자라고 하세요? 서연의 아버지도 거들었다. 집이 참 좁네요. 우리 서연이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연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에이 어머니. 괜찮다고 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예민하셔서 그래요. 서연이 중간에서 말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은근히 동조하는 기색이 보였다. 그날 밤 연주는 거실 한 구석에 접이식 침대를 펼쳤다. 30년간 자신의 공간이었던 방에서 쫓겨나 거실에서 잠을 청하는 기분은 처음 겪는 것이었다. 딱딱한 접이식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연주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를 들었다. 정말 좁고 낡았어. 우리 딸이 고생하고 있었네. 시어머니가 좀 더 배려해주면 좋을 텐데. 방도 내주지 않고. 그러게. 나이 드신 분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 연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방을 내준 것도 모자라 이런 소리를 듣다니. 다음 날 아침 김순희는 허리를 짚고 나오며 투덜거렸다. 밤새 허리 아파서 한숨도 못 잤네. 매트리스가 너무 오래됐어. 사람이 잘 곳이 못 되네 정말. 연주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연의 아버지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곰팡이 냄새 안 나요? 습기가 너무 차네.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습기는. 어머니,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예민하세요. 이해해 주세요. 서연이 말렸지만 연주는 자신의 집이 마치 불결하고 낡은 곳인 양 취급받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여행 떠나는 당일 아침. 연주가 정성스럽게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을 때였다. 이런 국물 요리는 소화가 안 되는데. 나이 들면 담백한 게 좋은데. 김순희의 불평에 연주는 상처받았지만 참았다. 하지만 준호의 다음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다. 엄마, 제발 좀 조용히 좀 계세요. 왜 이렇게 매번 예민하게 굴어요?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게.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또 시작이네. 엄마는 왜 맨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연주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피해의식?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그게 피해의식이야? 집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가족끼리 양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양보? 난 지금까지 얼마나 양보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서연의 부모가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준호는 그것을 의식한 듯 더욱 화를 냈다. 엄마,
손님들 앞에서 왜 이러세요? 정말 창피해요. 그 순간이었다. 쾅! 준호의 손바닥이 연주의 뺨을 때렸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연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뺨이 화끈거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준호야, 너가 나를... 엄마가 너무 나가시니까 미안해요. 그런데 정말 너무하세요. 서연이 당황하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 오빠가 너무했네요. 하지만 그녀의 위로는 공허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김순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나 보네. 우리가 있어서 더 그런가? 연주는 뺨을 감싸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66년을 살아오며 이런 굴욕을 당한 적이 없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일단 떠나자. 늦었어. 준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아닌 양. 그들이 떠난 후 연주는 혼자 거실에 서 있었다. 뺨의 화끈거림은 가시지 않았고 마음의 상처는 더 깊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가 끓고 있던 콩나물국을 바라봤다. 아무도 먹지 않을 국.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그 국처럼 자신도 이 집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밤 연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보리 아직도 화끈거리는 뺨을 만지작거렸다. 집 안은 고요했다. 가족들이 떠난 후 찾아온 정적은 오히려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었다. 연주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남편과 함께 30년간 살아온 이 집의 등기 권리증이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그녀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소유자 이연주. 이게 내 거구나. 그녀는 중얼거리며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를 거쳐 완전히 그녀 명의로 된 집이었다. 법적으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녀만의 재산이었다. 문득 며느리 서연의 행동들이 떠올랐다. 몇 달 전부터 서연은 연주 모르게 통장에서 돈을 빼내곤 했다. 처음에는 생활비라며 50만 원, 그 다음에는 급한 일이 있다며 100만 원. 연주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 통장을 확인해 봤을 때는 이미 300만 원이 사라진 상태였다. 어머니,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생활비 좀 써야 한다고. 서연의 대답은 언제나 당당했다. 마치 그럴 권리가 있다는 듯이. 연주는 서연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옷장을 열어봤다. 새로 산 명품 가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그 옆에는 가격표가 아직 달린 옷들도 보였다. 연주의 돈으로 산 것들이었다. 침대 옆 협탁을 열자 서연의 수첩이 나왔다. 호기심에 펼쳐본 연주는 그 내용에 경악했다. 6월 2일 시어머니 통장에서 생활비 100만 원 인출 완료. 6월 5일 적금 해지 200만 원 신상 구매 완료. 6월 10일 보험금 계좌 비밀번호 확인함. 다음 달 인출 예정. 연주의 손이 떨렸다.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도둑질이었다. 수첩의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집값 시세 확인 약 3억. 상속 관련 법률 검색 배우자 사망 시 자녀 상속권. 시어머니 나이 고려 시 자연사까지 예상 기간. 연주는 수첩을 떨어뜨렸다. 그들은 자신의 죽음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이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연주는 침실로 돌아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명함 하나를 꺼냈다. 몇 년 전 친구 윤정이가 건넸던 명함이었다. 연주야, 혹시 법적인 문제 생기면 여기 변호사한테 연락해봐. 우리 딸이 이혼할 때 도움 받았는데 정말 믿음직해. 황지석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연주는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다. 66년을 살아오며 변호사를 찾아갈 일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오전 연주는 처음으로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다. 젊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무실은 그녀에게 낯설었지만 황지석 변호사의 친절한 미소는 긴장을 풀어주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집을 팔고 싶어요. 연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황 변호사는 그녀가 가져온 등기 권리증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 집은 전적으로 어르신 소유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혹시 가족들에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상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르신 재산이니까요. 다만 집안에 있는 가족들 짐은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황 변호사는 연주의 단호한 목소리에 약간 놀란 듯 했다. 그렇다면 매매 계약 진행하실 수 있어요. 다만 짐은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소에 보내시고 영수증은 꼭 챙기세요.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66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다른 거주지는 마련하셨나요? 네, 시골에 작은 집이 하나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주말 농장용으로 마련해 둔 곳이에요. 연주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남편이 꿈꿔왔던 시골 생활 이제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무실을 나서며 연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에 가까웠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하는 기분이었다. 이 집 팔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다. 황지석 변호사의 소개로 연주가 찾아간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동네에서 가장 큰 곳이었다. 중개인 유민호는 50대 중반의 경험 많아 보이는 남성이었다. 어머니,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이 위치면. 유민호는 등기 권리증을 확인한 후 계산기를 두드렸다. 현재 시세로 보면 최소 2억 8천, 잘하면 3억도 가능할 것 같네요. 연주는 놀랐다. 남편과 함께 1억 2천만 원에 샀던 집이 이렇게 값이 올랐다니.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조건만 맞으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해요. 요즘 이 동네가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문의가 많거든요. 그럼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조건은 현금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분으로요. 유민호는 연주의 단호한 말투에 약간 놀란 듯 했다. 혹시 급하신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너무 서두르시면 가격 협상에서 불리할 수도. 괜찮아요.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온 연주는 곧바로 준호와 서연의 방 정리를 시작했다. 옷장을 열자 서연의 명품 가방들이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자신의 돈으로 산 것들이었다. 연주는 체계적으로 짐을 정리했다. 옷은 옷대로, 신발은 신발대로, 화장품은 화장품대로. 마치 이사 준비를 하듯 꼼꼼하게 박스에 담았다. 준호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보며 연주는 한숨을 쉬었다. 사업 실패로 진 빚 독촉장들, 카드 연체 고지서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그 밑에서 연주의 적금 통장을 발견했을 때는 어이가 없었다. 이것까지 가져갔구나.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이 0원이었다. 5년간 모은 1천만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 옆에는 서연이 적어둔 메모가 있었다. 시어머니 적금 해지 완료 마이너스 1천만 원. 다음 목표 보험금 2천만 원. 집 처분 시기 마이너스 시어머니 75세 이후 예상. 연주는 메모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다니. 75세까지 기다릴 생각이었구나. 하지만 그들의 계산에는 오류가 있었다. 연주는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었다. 이틀 후 유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벌써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40대 부부인데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네요. 얼마예요? 2억 9천만 원 제시했어요. 어떠세요? 연주는 잠시 생각했다. 충분한 금액이었다. 좋아요. 계약 진행하세요. 정말 빠르게 결정하시네요. 그럼 내일 계약하고 일주일 후에 잔금 치르는 걸로 할게요. 계약 당일 연주는 깔끔하게 정리된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30년간 살았던 추억의 공간이었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오히려 후련했다. 매수자는 젊은 부부였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남편은 다정하게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다. 정말 좋은 집이네요. 잘 살겠습니다. 젊은 아내의 밝은 미소를 보며 연주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집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와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계약을 마친 후 연주는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준호와 서연의 집만 따로 포장해서 보관소로 보내주세요. 기간은 어떻게 하실까요? 3개월치 비용 미리 낼게요. 그 이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요. 연주는 이삿짐센터 영수증을 챙겨두었다. 황지석 변호사가 말했듯 나중을 위해 필요한 증거였다. 짐을 정리하고 나니 집이 텅 비었다. 연주는 식탁에 혼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다. 김치 한 조각과 함께 먹는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고요한 식사였다. 이게 자유구나. 연주는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 날 연주는 식탁 위에 간단한 메모 한 장을 남겼다. 집은 매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잔금은 6월 30일 치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짐은 동대문구 삼성 이삿짐 보관소로 보냈습니다. 보관료는 3개월치 선불로 처리했습니다. 문의사항은 유민호 부동산 E-XXX-XXXX로 연락하세요. 이연주 메모를 쓰고 나서 연주는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새로운 집 주인이 올 때까지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마지막으로 연주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30년간의 서울 생활이 끝났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경기도 가평의 작은 농가 주택이었다. 남편과 함께 주말 농장을 하며 언젠가 여기서 살자고 약속했던 그곳이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연주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가방 속 통장에는 2억 9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66세에 시작하는 새 인생치고는 충분한 미천이었다.